엄마, 우리 엄마 혹시 그 금팔찌 봤어? 어떤 팔찌? 왜? 아기 첫 돌 때 시댁에서 준 금팔찌 말이야. 그런데 그 소중한 선물이 어디로 사라졌지? 신시은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팔찌 이야기에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금팔찌를 준 줄도 몰랐던 그녀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며느리 제시는 언짢은 표정으로 신시은을 째려보더니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신시은은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아기 첫 돌 선물로 받은 팔찌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문득 눈을 돌리니 며느리 제시가 아기 첫돌상 뒤에 서서 눈물마저 글썽이고 있었다. 몸을 꿈틀거리며 울먹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신시은은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직 못 찾은 거야. 엄마, 왜 그냥 앉아서 모른 척하고 있어? 뭐? 내가 분명히 그때 선물 정리하라고 엄마한테 말했잖아. 그리고 그 팔찌는 본 적이 없어. 사위가 착각한 모양이구나. 엄마가 내가 뭘 잘못 알았냐고 묻는 거야. 엄마한테 분명히 물었어. 네, 엄마. 집에 있는 사람도 똑똑히 묻는 게 들렸어. 왜 이러니? 오늘 누가 무슨 선물을 줬는지 본 적이 없어. 며느리가 울면서 신시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들도 아내 편을 들어 신이가 받은 적 없는 부탁을 하는 걸 봤다고 화를 냈다. 이 소동이 일어나자 식사를 하던 모든 손님들이 내 아들 부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신시은은 아들 부부가 자신을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이런 호의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궁금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사소한 것도 잃어버리셨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 제가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옛날 일은 뭐야? 어머니께서 주신 금팔찌 돌려주세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무슨 소리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엄마 가방을 가져와. 왜 제 가방이 엄마 가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잊으셨나 봐요. 여기 있어요. 팔찌는 어디에 있어요? 신시은은 자신 있게 가방을 열어 모든 소지품을 보여준다. 무슨 일이에요? 돌잔치 한가운데에 도둑이라는 누명을 쓴 엄마가 있다. 엄마 가방에 금팔찌가 있을까? 엄마 가방에서 금팔찌가 발견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자. 신경란은 평생 시골을 벗어난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부잣집으로 알려진 아버지 덕분에 생계를 걱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남편을 만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농사일과 축산농장 관리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유일한 기쁨은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그곳에 두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물론 아이들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다. 신시은은 매주 반찬을 만들어 아이들이 사는 작업실로 가져다가 먹고 사는 처지였다. 그녀는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아들도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로 보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서 신시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은의 아이들은 학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는 학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소를 팔까? 아니면 땅을 내줄까? 시골에서 땅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소를 팔자. 누군가는 살 것이다. 신씨 부부는 이미 그렇게 했으니 취직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대학에 다니는 동안 집세를 낼 뿐만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 그 결과 체육과를 졸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해서 1년 동안 해외를 다녀왔으니 기대가 됐다. 반면 아들은 지방국립대에 꾸준히 다니면서 서울로 이사할 생각인 듯했다. 하지만 취직을 하더라도 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 신 씨는 남편이 떠난 뒤 들어온 보험금을 아들이 살 수 있는 투룸 아파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취직에 어려움을 겪던 아들은 서울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 그 무렵 딸이 국내 휴양지에서 사람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는 사업을 시작했다. 워낙 자립적인 딸이라 신 씨는 딸에게 주면 안 될 것 같아 아들에게 준 돈만큼을 딸에게 주었다. 그 뒤로는 남편 없이 평생 살아온 시골에 홀로 남겨지는 게 조금 외로웠지만 오랫동안 봐온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다. 지금은 도시로 가더라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쓸쓸함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김 씨는 어디로 갔을까?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녀들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가끔씩은 집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 그거 좋다. 나이 먹으면 병원도 가기 편하고 도시에서 사는 게 낫잖아. 신시은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마을을 하나둘씩 떠나는 걸 보고 미안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한 일이라며 그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 아늑한 시골 마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신시은답지 않게 다들 하나둘씩 떠나는 거였다. 신시은은 몇 년마다 집이 텅 비어가는 걸 보고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생각했다. 신 씨에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 거기 있니? 누구야? 나는 이 지역에서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땅도 있고 다 있는 우리 엄마라고 하더라.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적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신시은은 많은 사람들이 남긴 서류를 떨리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을 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할 때조차 손은 팔았을지 몰라도 땅을 내줄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팔아라, 팔아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미래의 생계를 위해 그 땅을 가져야 한다는 고지식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시은의 집을 여러 사람이 찾아와도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팔아야 할지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시골로 내려온 아들이 신 씨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글쎄, 이 근처 땅을 산 사람들이 나에게 준 거야. 와, 내가 어렸을 때보다 땅값이 몇 배나 올랐네. 팔지 않을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왜 팔지 않아? 조건이 너무 좋은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내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있어. 어떻게 다 팔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이 마을을 지지하지 않아. 누가 날 보면 내가 사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야. 시끄러워.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그걸 보고 자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신 씨의 이야기를 듣고 투덜거리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신 씨는 잠깐 봤을 뿐이지만 땅을 팔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팔지 않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 짓는 것으로도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팔고 많은 돈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팔아서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직접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은 제의를 받았는데도 땅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한 듯합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만 내려오겠다고 했던 아들은 2주에 1번씩 시골집을 일주일 정도씩 방문하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데리고 왔다. 아, 우리 개가 왔어요. 할머니, 제가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좋아요. 당신 아빠가 가자고 하셨잖아요. 아니,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바로 가자. 엄마와 아이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못 가. 응. 뭐, 정말 와야 해? 그만둬. 유준이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나도 할 말 있는데. 신시은은 아들의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끈질기게 애지중지하는 예쁜 손자를 돌보느라 바빴거든. 신시은은 손자를 데리고 잠깐 동네를 구경시키고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간식도 사다 주었어. 신나서 뛰어다니던 손자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늦잠을 잤어. 그런데 오늘은 늦잠 잘 거야. 늦게 나가도 돼. 할 말 있으니까 잠깐 앉아. 뭐야? 아들은 잠깐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신을 똑바로 쳐다보았어. 아들과 떨어져 지내서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던 신시은은 신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많이 생각했지만 왜 우리와 같이 살지 않니? 뭐야, 그냥 땅을 팔고 도시로 올라오지 않니?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왜 평생 여기서만 살았냐고 물었다. 도시에서 사는 게 더 외로울 것 같아. 우리 여기 있고 유준이 여기 있는데 왜 외로울까? 우리 아파트에 노인센터가 있는데 다 늙었는데 왜 여기서 살겠어? 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부끄러워서 거부했다. 아들 기상은 어떻게든 신씨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첫 잔에 취하지 못했다. 신이 무서워하자 그녀는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아들과 손주는 신이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밤늦게 서울로 차를 몰았다. 신시은은 아들과 손자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른 때였다면 잠이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아들의 제안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갑자기 같이 살자. 신씨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보내버린 탓에 20년 정도가 지나고 신씨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았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지만 며느리를 직접 본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둘을 한 집에 모아서 살게 되면 소음이 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멀리 가지 않고 바로 딸과 함께 살려고 해도 불편할 것 같아 망설였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신시은은 아들한테 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았다. 그런 신은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든 말든 상관없이 일상을 살았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탓인지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게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 도시로 간다고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신시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축 우리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가축 우리 위에 걸려있는 전등 하나가 미친 듯이 깜빡거려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시은은 예비로 사온 정구를 찾아 작은 사다리를 잡고 두 팔을 뻗어 정구 안에 정구를 바꿔 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기울어 사다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 뭐가 아픈 거지? 신시은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이 마비된 것 같았다. 쉽게 일어날 수도 없었다. 약속 시간에 밭에 나오지 않는 신시리를 찾아온 동수가 없었다면 얼마나 앉아 있어야 했을지 모르겠다. 척추가 금이 갔다. 간단한 수술만 받고 깁스를 하면 되는 거야. 정말 깁스를 해야 하나? 전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불편했다. 발등이 많이 움직이니까 고칠 수밖에 없다. 신시은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곤혹스러웠다. 아들을 불러 수술을 시켜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아들과 그 아내가 재빨리 신씨 곁으로 달려와 보호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다쳤어? 헛간에서 정우를 갉다가 넘어졌어. 그녀의 발이 사다리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지만 당신 아버지는 어디에 가셨는가? 모래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오겠다고 병원에 갔다. 신은 촬영하는 동안 아들 부부가 병원에서 달려와줘서 고마웠지만 움직일 수 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손주까지 데려온 황량한 시골 병원 방은 곧 망가졌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제가 돌보겠습니다. 우리 유준이가 망가졌으니 할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곧 출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간신히 의자를 가져와서 신의 곁에 있었다. 신의 특이한 상태를 걱정한 주인은 여기저기서 그녀의 발을 보며 깊은 걱정의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지내온 신 씨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집에 왔으니 택시를 타고 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병실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갔다. 신시은은 아들이 또 무슨 말을 할지, 왜 며느리와 손주를 먼저 집에 보내는지 궁금했다. 곧 아들이 제안한 학과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했다. 엄마, 동수 삼촌이 찾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기어 나왔을 텐데 조금만 걱정해줘. 신시은은 아들이 소란을 피운다고 했다. 생각에 대답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우리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니? 혼자 사는 할아버지한테 아이들이 같이 가자고 졸라대는 걸 처음 봤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니까 같이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신은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헤어진 지 20년이 흘렀고 둘만 사는 거라면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선주는 예쁘긴 했지만 떨어져 사는 건 사올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잘 되면 키워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키울 수 있다면 다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손주들이 자랑하고 육아를 조금 도와줘. 사장인 신시은은 변명하는 아들에게 생각 없이 그냥 거절할 수가 없었다. 둘째를 낳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그걸 알고 가입을 제안한 건 아닌 듯 했다. 오히려 아이가 있다는 걸 핑계로 가입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더 가까운 듯 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신시도는 학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의 자식은 서로 부모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아들 기상이가 왜 안 가냐고 물으며 가입 거부하라고 재촉했어요. 신시은은 자식이 있어도 옆에 팔다리처럼 붙어서 아픈 몸을 돌봐주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고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신시은은 결국 아들이 제안한 학과를 받아들였어요. 엄마, 앞으로 또 아플 수도 있으니 올라가는 동안 땅 팔아.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어떡해? 너무 잔소리하면 잃을 수도 있어. 지금은 비싼 값 부르고 있어. 뭐가 문제야? 올라가면 내가 감당 못할 거니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마, 지금 발이 안 좋으셔서 서류 주시면 팔아드릴게요. 알았어요. 집에 오면 서류랑 통장 정리했어요. 유준이 어원병원에 들어올 때 가져오라고 그래. 연락드릴게요. 집에서 가져올 게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해? 며칠 후면 퇴원이에요. 신시은은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두었던 가방에서 토지 서류와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돈은 어차피 자기 통장에 입금될 테니 아들이 대신 팔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이사하면서 아들네 집 월세에 더해서 3대가 편하게 살 집을 사려고 생각 중이었다. 집은 언제까지 빌릴 거예요? 계약서 연장한 지 얼마 안 돼서 2년 더 살아야 한다. 그러면 땅이 팔리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왜 지금 각자 방을 쓰고 있는 거지? 둘째 아이 낳으면 방을 따로 구해야 할 텐데. 나중에 생각해보자. 어쨌든 1살 때까지 같은 방에 살 테니 괜찮다. 신시은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때 집을 사라고 권유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들이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을 끊었다. 그걸 보고 아들이 재산에 욕심이 별로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신시은은 어리석게도 재산을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재산을 그렇게 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다. 시골집에 오래된 물건만 있던 신시은은 태원이를 따라간 뒤에 짐을 많이 꾸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당장 입을 수 있는 몇 가지 옷과 몇 가지 중요한 물건만 챙겨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생각하며 집안의 물건을 바로 정리하거나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신시은은 반년 이상 시골에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 나는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 제이가 2번째 손주를 낳은 후 나는 그녀를 키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신시은이 옷장과 창고로 사용하던 방을 정리해서 내가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태원은 이사했지만 아직 깁스를 하고 있어서 움직이는 게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주들과 놀거나 가벼운 세탁을 하는 등 집안일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살고 있으니 지금은 어때? 글쎄, 지금은 외출할 게 없어. 내가 늘 집에만 있으니 하루 종일 유준이와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나? 그건 한 가지다. 그게 헛소리가 아니다. 신시은은 아들 부부와 사는 게 정말 만족스러웠다. 매일 반나절씩 시골에서 일하고 이웃을 만나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들 나원이 매일 아침 일어나 손주와 놀아주는 자유시간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들 부부가 늘 둘째 손주를 돌봐주니 신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신시은은 나중에야 많은 노인들이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며느리는 첫째 아이 양육을 거의 거를 수 없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아침에 손주를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가는 것도 모두 신의 몫이었다.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둘째 손주를 돌본 후 그녀는 돌아서서 아파트 단지 근처 유치원에 데리러 갔다.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와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 먹을 것을 샀는데 이는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처음에는 출산 후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온갖 사소한 일을 하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반나절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상 노동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든 신 씨에게는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아들이 그녀에게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호기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저 먹고 주인들을 조금 돌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신실이와 사는 것과는 그녀의 일상이 사뭇 달랐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아온 신씨는 시골로 돌아가서 며칠 쉬고 싶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고 시간을 보내면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신씨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신씨의 몫이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별로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신시은은 언제 시골로 내려가서 아들과 며느리를 돌보며 돌아올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시골로 잠깐 내려가려고 생각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몇 달 동안 외출했으니까. 내가 처리하고 친구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집은 이제 팔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런 시골집을 내버려 두면 금방 낡아버릴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 조부모님 때부터 거기 살았고 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대로 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없애. 빌라처럼 두고 싶어. 신시은이 땅이 좋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팔려고 내놓는 걸 막지 않았다고 했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집이 아니었고 기억도 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고향으로 두고 싶었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영원히 그리워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다음 마을로 이사를 가. 사실일까? 왜 개발한다고 할까? 사람들이 조금씩 사러 온다고 들었어. 하지만 내 땅은 어떻게 된 거지? 팔렸어.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팔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래가 성사되면 말하지 않을게. 그럼 좀 쉬자. 땅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은 재빨리 대화를 끝내려고 했다. 의심스러운 태도였지만 신에게는 대화가 끝난 게 다행이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줄 것 같았던 아들은 순순히 물러섰다. 땅이 생각보다 안 팔려서 실망했을 것이다. 신은 그냥 쉬기로 했다. 처음부터 땅 자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고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급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가축 헛간을 팔아서 받은 돈도 적지 않았다. 겨울만 보내면 몇 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시은은 그렇게 생각해서 쉬고 있던 며느리에게 기차표를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 며느리는 신의 핸드폰을 열어 기차표를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사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신시은은 배우면 자세히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 잠깐 시골로 내려가야겠어. 돌아와 줘. 하지만 못 써. 안을 들여다봐. 뭐 가져올 거 있어? 내가 쓰던 물건 몇 개만 공유하고 가볼게. 알았어. 내일 여기 올게. 알았어. 내일 저녁이나 그럴 때 다시 올게. 도착하면 전화해. 여기나 그럴 때 데리러 갈게. 뭐 해? 택시나 타. 그럼 먼저 쉬어. 신은 시골로 향했고 그렇게 3시간 정도를 보냈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신의 집은 여기저기 하얀 먼지가 덮여 있었다. 거의 평생 살았던 집이었지만 몇 달 동안 비어있다 보니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신시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집 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쓸고 닫았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신신의 집 문이 열리고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밝은 표정으로 신신의 집을 찾아왔다. 야, 경란이 돌아오기로 했다. 오래도록 비어있다가 집안 물건을 정리하러 왔다는 거야. 그럼 이 짐은 뭐 하려고? 안 가져가도 이웃들이 나눠줄 테니 필요한 건 가져가라고 해. 옆집 애들 힘들겠다. 잠깐만. 동네에 오래 살고 인맥이 넓은 옆집 B씨 할아버지가 재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신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물었다. 신씨네 집에서 작은 장터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신씨네 집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필요한 물건을 찾아 나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집 기둥이 뿌리째 뽑힐 거야. 오늘은 늦잠 자야 하니까 담요 한 장 남겨둘게. 남의 담요 가져갈까? 경란이 아빠는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잘 지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집을 치우면서 이 마을을 정말 떠났다는 걸 깨닫고 슬퍼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됐지? 다리도 다 자랐고 괜찮아. 혼자 여기까지 왔나 보다.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아들 집은 정말 잘 살고 있을 거야. 왜 옛날에 땅과 가축을 팔고 좀 더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어? 아직 다 팔리지 않았어. 그것도 아닌데 왜 널 만나러 왔어? 벌써 저 아래 주택단지를 짓느라 바쁘고 내 밭도 다 치웠어. 초등학교 동창 금남에게서 그 말을 듣고 문신시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아들한테서 땅 계약서에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금남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나머지는 이미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개발이나 뭐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네, 저희 집도 엄청 공영에 처해 있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뭘 하실지 궁금하네요. 신시은은 아들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거짓말로 집을 팔라고 압력을 가한 거였어요. 하지만 금남이한테 들은 자기 땅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는 사이에 팔렸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바로 등기하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땅은 이미 몇 달 전에 팔렸어요. 신시은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아내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땅을 누가 샀는지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사람이 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땅을 판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우리 동네에서 땅을 판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땅을 팔라고 했는데 돈은 어디로 갔어요? 당신이 붙였어요. 신경란 씨에게 갔어요. 맞나요? 땅이 아직 팔리지 않은 줄 알고 전화했어요.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어도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다른 곳에서 지불을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주인에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야 신시은은 그녀가 그때 아들에게 땅 서류와 도장, 통장을 주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신시은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서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왔어요. 거래가 정지되었어요. 비밀번호를 3번 이상 틀렸어요. 신분증을 주면 풀어줄게요. 잔액을 보여주세요. 신시은은 땅 팔아서 번 15억 원이 통장에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가축 헛간 처분금은 신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그럼 거래 정지나 뭐 그런 걸 해결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요. 네, 선생님. 우리 은행 적금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두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리는 곳으로 빨리 이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금액을 적어주세요. 은행원은 신 씨에게 모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주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신 씨는 아들이 이미 한 번 속여서 통장이나 도장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었다. 신시은은 돈을 이체했던 다른 은행에 들러서 정상적으로 이체된 걸 확인하고 심호흡을 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신시은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은 것에 가까웠다. 통장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이미 여러 번 말했고, 매수 대금을 남의 명의로 받겠다고 협박한 걸 보면 돈을 다 삼키려는 듯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된 신시은은 제멋대로 술을 마셨다. 결국 아들이 자신의 돈을 다 가져갈 거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전 재산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시은은 마침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시골집에 계속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행동하면 아들이 자신이 모든 걸 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기회가 된다면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 신 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골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급한 시기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아들 부부는 내가 시골로 내려갔을 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야만 했다. 신 씨가 시골로 내려갔을 때 아들 부부는 큰 손주와 작은 손주의 육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신시은은 아들 부부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우리는 아기 옷을 주지 않잖아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돌잔치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돌잔치를 해달라고 하셨다. 마음대로 하세요. 친척들을 다 초대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오는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들 부부는 신 씨가 돈을 다 횡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유롭게 돌잔치를 준비하는 듯했다. 신시은은 땅을 팔고 난 뒤의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집에는 어린 손주 둘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갓 태어난 손주였고 분위기를 잡고 사연을 전부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막내 손자의 돌잔치가 열렸다. 신시은은 아들 부부를 보며 엇갈린 감정을 느꼈지만 나이가 많고 돈도 없었다. 내 손에 쥐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다. 큰손자의 돌잔치에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초대해 놓았기 때문에 막내 손자의 돌잔치에는 정말 가까운 손님들만 초대했다. 그래도 며느리 집안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듯했다. 양쪽에서 온 가족들만 모인 것만으로도 기뻤다. 며느리를 돌보며 자란 둘째 손자의 돌잔치가 정말 기뻤다. 땅을 팔아서 번 돈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지만 신씨는 그래도 주인 생일을 축하하게 되어 기뻤다. 문제는 한 살 생일 파티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생겼다. 엄마, 아까 엄마 팔찌 봤어? 뭐야? 아기 첫 생일 선물로 받은 금팔찌야. 그럼 시댁 식구들은 왜 선물을 잃어버렸을까? 신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급히 팔찌를 찾기 시작했다. 신씨는 시댁 식구들이 금팔찌를 선물로 준 줄도 모르고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며느리 제시가 싫다는 듯이 노려보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친인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 같아 신씨도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살 생일 선물로 받은 팔찌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며느리 제이가 일살생일상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신씨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직 못 찾았어. 어머니,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선물 정리하라고 분명히 일찍 부탁했잖아. 언제 부탁했어? 그리고 팔리지 않은 그 물건은 본 적이 없어. 사위가 뭔가 실수를 하는 듯해. 엄마가 내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분명히 물어봤어. 그래. 엄마, 아내가 부탁한 거 들었어. 엄마도 왜 이러니? 오늘 누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 본 적이 없어. 며느리는 신씨를 노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을 들어 신씨가 자기가 받은 적이 없는 부탁을 하는 것을 봤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식사를 하던 모든 손님들이 아들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시은의 아들 부부가 신씨를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던 시절에 우리 집을 나갔는데 사소한 물건이 없어졌는데도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같이 사는 데가 네 물건을 훔쳤다는 거야? 예전에는 뭐였어? 엄마가 준 금팔찌 돌려줘. 그런 건 처음 봐. 뭐라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엄마 가방 좀 가져와. 왜 내 가방이 엄마 가방에 있어?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 신은 자신 있게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을 다 보여줬다. 가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는 몹시 당황한 듯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였다. 없어졌다는 팔찌가 나오지 않은 지금 상황이 더 당황한 듯했다. 신시은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뷔페를 나갔다.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팔을 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신신의 일가 사람들은 모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사라졌다. 여기 어딘가에서 팔찌 봤어. 어떤 팔찌야? 손자 1살 생일 선물로 팔찌가 왔는데 없어졌어. 찾아줄 수 있어. 응, 누구야? 누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배달해 줄게. 고맙구나. 저기 첫 번째 방에 있었어. 신시은은 지나가는 직원에게 잃어버린 물건이 있냐고 물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탁하는 걸 깜빡 잊었고 공연히 상황을 뒤집은 게 아닐까 화가 났지만 선물을 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팔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시은 사실 뷔페 직원들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팔찌를 찾으러 다시 가면 의심받을까봐 걱정했지만 그렇게라도 자신의 오명을 벗기고 싶었다. 신시은은 돌잔치에 온 손님들이 대부분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뷔페 전체를 둘러보며 선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복도를 둘러봐도 팔찌는 보이지 않았다. 상자나 작은 주머니에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며 바닥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돌잔치가 열린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에게 그렇게 화가 나고 눈물을 흘렸던 며느리조차 꽤나 초연해 보였다. 신씨는 텅 빈 복도를 한번 둘러보더니 문에 귀를 대었다. 잊었어? 무슨 소리야? 손님이 왔으니까 일찍 하라고 했잖아.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할 줄 알았어. 아들과 아내는 다투고 시비가 붙은 듯 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도가 큰 손자와 함께 손님들을 배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가방을 비우자 그게 전부였다. 당장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됐지.
둘 중 하나만이라도 넣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주신 건 어디에 두었니? 아마 내 가방에 있을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 방에 두고 다시 물어봐야겠어.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신시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도둑으로 몰기 위한 계략을 짜고 있었다. 끈질기게 같이 살자고 설득했을 때 언제 그랬어? 지금 와서 나를 내쫓을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았다. 신시은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당장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왜 지금 그녀를 쫓아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땅만 팔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았을 텐데 날 초대하지 않으면 땅을 어떻게 팔지 생각해. 그럼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줘. 통장만 가지고 뭐 하려고? 알았어. 이런 얘기는 소용없어. 그럼 이민 결정은 뭐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땅은 이미 팔았고 위임장만 있으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그럼 빨리 해. 그 노인이 시골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진다. 신씨 부부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애초에 그를 섬기겠다고 한 이유는 시골에서 계속 살면 땅을 팔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족을 합치라고 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땅을 팔고 몰래 하려고 했다. 통장 비밀번호가 틀리지 않았고 거래가 막히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텐데 하고 손이 땀을 흘렸다. 신씨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멀리서 신시리를 알아보고 달려온 큰손자가 신시리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유준이네 부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문을 활짝 열고 아들과 아내가 1살 생일 파티를 열었던 복도를 보여주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이 보였다. 눈부신 신시리를 보고 어색하게 웃기까지 했다. 30분 전에 신씨가 선물로 받은 팔찌를 훔쳤다고 고소했었잖아. 너희 둘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모들을 배웅하러 가는 거야. 어머니는 집에 안 가셨어. 집에 가는 길에 잃어버린 팔찌를 찾으러 가셨어. 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죠. 아들은 금세 얼굴을 돌려 신씨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사정을 다 알게 된 신씨는 왜인지 모르게 더 이상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다. 신시은은 아들과 며느리를 지나쳐 돌상 옆에 있던 며느리의 가방을 꺼내 바닥에 쏟았다.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소지품에서 선물 받은 팔찌,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도가 재빨리 달려가 상자를 열고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래, 쟤야 가방에 넣고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그리고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사위야. 자식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아니, 오늘날 도둑으로 만들려고 가방에 넣고 잊어버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럴 거야? 원래 애 낳고가 나오면 좀 건망증이 생기고 너희들은 이미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거든. 신시은은 설득하려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목이 터질 듯한 소리로 소리쳤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시부모, 땅 매매가 헷갈려서 서로 이주를 간다고 했어. 무슨 소리야? 작년에 아들이 시골에 있는 내 땅을 팔아준다고 했는데 돈을 다 받고서도 땅이 나한테 안 팔렸다고 했어. 안씨도 어리둥절해하며 신씨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시은, 안씨가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에 동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날 집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았어. 알겠어? 사실이야. 시어머니, 전혀 아니야.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신 모양이야. 별도로 설명드리자.
얼마 전에 사업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하셨잖아.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 돈을 다 빌렸어? 해외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갚을 거야? 엄마,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남편하고 잘 살 생각인데 시댁돈, 부모님 돈 다 가져가. 시댁도 울면서 아들, 며느리하고 다투기 시작했어. 신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어. 자기만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엄마, 정말 아니야. 우리는 정말 사업을 했어. 그럼 이민 이야기는 뭐야? 왜 시댁 땅 팔아서 주지 않았어? 주려고 했는데 돈이 다 없어졌어. 엄마 통장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전에 위임장만 있으면 내 돈을 다 횡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조용히 믿어. 넌 내 시부모 두 분에게서 돈을 뜯어내서 다 뺏으려 한 사기꾼이야. 안사도도 바닥에 앉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어. 시부모님, 애들한테 돈은 이미 줬어. 이번 주에 빌려줄 뻔했어.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그래, 이제 알게 되어 다행이다. 애들 잘못 키운 모양이구나. 안사도가 신씨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서 며느리 뺨을 세게 때렸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서 엎어졌다. 시어머니의 웅변으로 너도 똑같아. 다 말해줄게. 라고 했다. 뭐 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부부는 두 부모의 부에 눈이 멀었다. 안사도는 눈물을 닦고 여유롭게 한 살 생일 파티가 열린 홀을 나갔다. 신시은은 마치 발에 못이 박힌 듯 그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억울해서 울고 있었고 아들이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었다. 큰손자는 어른들이 싸우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막내 손자의 1살 생일 파티가 가장 즐거워야 할 날이 망가졌다. 신시은은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홀을 나갔다. 그러고는 택시를 타고 아들과 며느리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겨 시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가 통장과 도장이 생각나 아들과 며느리 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신시은의 통장과 도장은 서랍 속에 각종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서류들을 열어보니 아들이 신씨를 대신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위임장 서류가 여러 개 있었다. 신시은은 즉시 서류들을 찢어버리고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다. 그녀는 통장이 이미 분실 신고를 당해서 쓸모없어졌다 하더라도 도장만 가지고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시은은 그렇게 기차를 탔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2시간 이상 운전했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켜고 신이 얼마나 받을지 짐작하며 활짝 웃으며 운전했다.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택시기사는 그녀에게 조금 말을 걸려고 했지만 신시은은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신은 마침내 시골집에 도착했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래전에 그녀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물건 대부분을 주고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없어졌다. 항상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았다.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한 신시은은 재빨리 눈을 감았다. 그날의 일로 너무 지쳐서 머리가 아팠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신시은은 애착을 느꼈던 집을 팔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음 마을로 이사를 갔다. 시골로 돌아온 지 한 달은 공허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고 아들과 며느리와 점점 가까워졌다. 내가 그곳에 살던 한 년쯤 되었을 때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나 날씨가 풀렸는데 이게 뭐야? 아들이 내 집이 안 보이잖아. 동수가 가져왔어. 라고 했다. 신은 이웃에게서 아들이 귀엽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한 번은 재산을 훔치려고도 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기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신은 마음을 먹고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다. 두 사람이 신신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왜 이러니? 정말 미안해. 엄마, 이번만 용서해줘.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서 용서를 피했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했는데 정말 반성했어. 시댁에서는 왜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 그럼 나한테 와서 복수하려고 해? 불가능해. 빚도 많고 회사 월급도 늦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너처럼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 제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더럽게 사는데 네 자식들도 내가 걱정해야 하니? 어머니,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왜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신시은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등을 돌리고 차갑게 돌아섰다. 창밖을 보니 한두 시간 그렇게 지내던 아들과 며느리가 마침내 떠난 것이었다. 신시은은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들과 며느리가 또 자기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시은은 남은 재산을 딸에게 주고 자기 돈만 가지고 평생 살아온 마을에 전부 기부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놀랐지만 신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녀는 받은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김치를 나눠주고 마을에 더 많은 가로등을 세우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선 그만큼의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그녀는 마을에 2층짜리 복지센터를 세우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신시은 씨는 마을이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심이 옳았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시간이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몇 차례 신시은 씨를 찾아왔지만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는 결국 발길을 끊었다. 신시은 씨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는 벌써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깃을 깨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